네, 안녕하십니까. 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인드코드입니다. 오늘은 벌써 20차에 달합니다. 횟수로는 근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또 경험에 대한 소중한 가치들을, 지식들을 나누는 컨셉으로 저희가 인디코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20차인데요. 농경제와 국제개발협력, 농업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평택대학교 김상태 교수님을 모시고 20차를 시작할까 합니다. 기본 포맷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 40분에서 50분에 걸친 김상태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제가 김상태 교수님께서 주신 강의 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김상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오디오 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줌으로, 그리고 현장에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질문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로 참여하신 김상태 교수님은 지금 평택대학교 교수로 계시지만 이전에 한경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서 재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실 김상태 교수님은 코이카에서 평생을 이렇게 몸바쳐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김상태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국제개발협력 1세대로 알고 있고, 또 코이카의 창립에 기틀을 닦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후배들이 존경하고 있고, 사실 저 역시도 오늘 처음 뵙지만 여러 해 동안 김상태 교수님의 조남을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영광이고, 오늘 강연의 주제를 미리 받아서 살펴봤는데, 제가 저희 국제개발협력 수업을 듣는 저희 학생들에게 이 강연 자료를 꼭 소개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0차 인디코드 농경제와 국제개발협력 김상태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상태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농업 쪽에 전문적으로 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경대학교가 한 8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일제강점기에 농업 전문학교로 출발을 해서 농업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농업 OD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었고, 또 제가 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 농업 오늘 강의드린 내용 부분을 강의를 꼭 한국의 개발 경험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었고, 또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코이카 베트남 소장을 할 때 그 코이카에서 처음으로 새마을 사업을 ODA로 하는 사업을 제가 처음 해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아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은 있는데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은 잘 모르긴 하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71년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별 GDP 구성비를 보여주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요하고 농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농업이 우선 발전하지 않고서는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경제발전의 사다리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이 적절한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주요 특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농업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하여 농업 부분과 기타 부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업에 의한 원시 잉여 자본의 축적입니다. 초기 공업화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 특히 영국 같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선두주자인 영국의 사례와 중간에 출발한 일본,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제일 늦게 출발한 한국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은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종액운동, 인클로즈라고 그러죠. 종액운동으로 영국은 공업화에 필요한 잉여자본을 초기에 비교적 용이하게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종액운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유지가 좀 애매한 것들을 자, 이거는 내 땅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점점 다른 데까지 병합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말하자면 뭐 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지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생계영농에서 자기 가족들만 먹고 사는 생계영농에서 대단히 큰 근대 상업영농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병합을 하다 보니까 농지를 그 지주들한테 팔아던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 생계수단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뭐겠어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자유 노동자라고 그럽니다. 자유 노동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먹고 사는데 자기 노동력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칼 막스가 자유 노동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금이 무산자, 무산계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본가를 우리가 영어로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자유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은 영국보다 공업화를 100년 늦게 시작한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은 농업에 의한 원시 잉여 자본의 축적이 매우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공업화와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선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과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토지세, 높은 토지세와 농업소득에 대한 높은 조세를 통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 부분에서 억지로 공업화 자금을 짜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발주자는 뭐 한국도 그랬지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업화 근대화에 성공해서 이 메이지 유신 27년 만에 1885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공업화는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농업에 의한 원시 축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54년 해방되어 미군정이 실시되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년도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 전쟁이 끝난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전후 복구 시기였기 때문에 자본을 농업 부분에서 축적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일본과는 달리 농업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이 농업에서 거둬들인 세금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실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농업의 중요성으로 두 번째는 공업 부분의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자 넉시와 루이스의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핵심은 농업 부분에는 잠재 실업이 과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노동력을 빼내어도 농업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며 이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임금 인상도 필요가 없어 공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물론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등도 같은 길을
끌어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농업인구는 62년도에 58%, 82년도에는 25%, 21년도 이래 현재까지는 약 4.3%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농업 부분은 도시 부분에 식량 공급하고 원자재를 공급하고 농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전제품, 농기계 등 공업제품의 판매 시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초기에 갖춰야 할 여건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개혁입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위에 큰 희생과 시행착오 없이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은 바로 농지개혁이 성공한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많은 개발도상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은 공업화, 산업화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몇 해 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이 경제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과 달리 농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농지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농사도 짓지 않는 지주가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경자유전, 농사를 실제 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줘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개혁 이전의 사회는 유럽의 봉건 영주사회, 한국 같으면 양반 지주사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중국, 북한, 과거의 그 북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는 폭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배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며 농지개혁의 성공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1948년 재헌헌법에 농지개혁 원칙을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과 5월 사이에 분배 대상 70 내지 80%의 농지가 분배되었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농지개혁을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미리서부터 1940년부터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가능했습니다. 분배 조건은 분배 농지에서 생산되는 연간 소출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6.25 전쟁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농민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해서 진정한 농지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줬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농지개혁이 아니고 사실상 실패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지개혁의 의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유와 평등사회의 초석을 마련한 점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조선 말기 갑오개혁에서 신분제도를 철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산업공상의 신분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으로 만민이 평등한 사민평등의 근대화사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농지개혁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러한 돈으로 농촌 주민의 교육 등으로 신분 상승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산화가 됐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러시아와 중국, 남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1953년 3월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켜서 불과 2개월 만에 농지개혁을 거의 완수한 1개월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한 점을 생각할 때 한국의 농지개혁은 정말 지금 봐도 아주 기적 같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그 6.25 전쟁 전에 토지개혁이 안 이루어졌더라면은 공산화가 됐을 것이 뻔히 없다. 왜? 남베트남도 그랬고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셋째, 지주계급의 몰락으로 자본가가 이제 등장하게 됐죠. 옛날 유럽 같은 봉건사회에서 드디어 자본가가 등장한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전 근대적 농업사회에서 본 본격적 자본주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점입니다. 다음은 농지개혁을 통한 자연스러운 결과라서 소규모 자장농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 사진은 보면은 한국, 일본, 대만의 토지개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울프 라데지스키 박사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사실은 저희도 토지개혁을 못하고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러시아도 토지개혁을 빨리 했더라면 공산화가 안 됐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분의 힘이 미친 게 우리 세 나라였죠. 필리핀 이런 데는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필리핀의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될 그 은인 같은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한국, 일본, 대만, 최근에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공업화에 성공하였는지를 다룬 존 스터드웰의 How Asia Works, 한국어로는 아시아의 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소규모 자장농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장농이 왜 중요하면은 이 책에서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주어진 땅 규모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또 선진국의 사례를 생각하면은 전문화해야 되고 분업해야 되고 대형화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업화 초기에 이런 방식을 집단화를 도입한 러시아나 중국, 북한, 북베트남은 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집단화 방식의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능한 내용은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넘쳐나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는 판인데 그걸 다 기계화시켜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더 할 일이 없어지겠죠. 이런 점을 간과한 것이 중요한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이성적인 동물은 합리적이고 또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못 사는 이유가 농민들이 무식하고 게을러서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밝혀진 사실은 농민들이 못 사는 이유는 체제가 잘못되었거나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농민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정확하게 제대로 반응해서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못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고 어떻게 소규모 자장농으로 주어진 땅에서 가장 높은 농산물 수확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인간은 합리적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역할 및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며, 이는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하고 국가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고비고비마다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서 오늘날의 발전이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공업이라든지 의료보험제도든지 국민연금, IT 산업 추진 등 지내놓고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적인 실천을 한 결과가 우리 오늘날의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지개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농업 발전에 의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농촌진흥청인데, 농촌진흥청 본부가 지금 전주에 있죠. 예. 그 농촌진흥청 설립에 관한 것인데,
1956년 미국 원조기관이 파견한 대표단의 대표가 닥터 해롤드 버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뭘 건의했냐면은 오늘날 농촌진흥청의 모델을 건의를 한 거야. 지금 막 잡다하게 다른 데 막 흩어져 있는데 농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농촌 지도, 영어로 익스텐션이죠. 그렇죠? 에그리컬처럴 익스텐션을 통합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은 농사원인데 62년대 농촌진흥청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그 진흥청 본부는 아까 말씀드리면 전주에 지금 있고, 각 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각 시 군 단위에는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 가다 보면 가끔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까지 캄보디아의 영농지도 영농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4년간. 근데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연구를 하는 농촌개발청이 따로 있고, 또 영농지도는 농업부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화 체제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사실상 그 프로젝트가 이런 시스템 때문에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봐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가능성을 조건부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1967년도에는 농어촌개발공사, 농어촌개발공사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다른 기관입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설립한 케이스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제 강점기부터 쭉 있어왔던 수많은 기관들을 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명칭도 바꿔오면서 2008년도에 농어촌공사로 이름을 정비해서 농어촌 개발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뭐 거의 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죠.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라는 것도 있고, 김제에 가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것도 있고, 엄청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양한 그 지원을 하는 나라는 다른 개도국에서는 정말 그 사례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967년부터는 농공병진 정책으로 하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60년대 중반부터는 4대강 유역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68년도부터는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상업영농시대를 개방을 하고, 다수학 벽품종인 통일배를 개발해가지고 70년대 중반에는 그야말로 대망의 쌀 생산 자립 목표도 달성하고 세계 최고 다수학 기록까지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이런 지원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다른 그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는 이러한 기술 지원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나 아까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야말로 그냥 모든 이 지혜를 다 짜내서 지원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과 파리선언 5원칙에 관한 겁니다. 파리선언의 5원칙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이 원조가 아무리 좁아야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원조를 효과를 높일 것인가 하는 회의를 4차례 했죠. 마지막 4차례는 우리가 부산에서 세계 원조 총회라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2차가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했는데 대부분 각 나라의 정상들이 참여합니다. 대통령이나 수상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91개국 정상과 26개 국제기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파리 선언을 채택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파리선언 5원칙입니다. 5원칙이라는 게 주인의식, ownership, alignment, 원조일치, harmonization, 원조조화, managing for result, 성과관리, mutual accountability, 상호 책무성이죠. 처음 이제 주인의식에 관한 내용인데, 처음 시작은 정부가 전국에 있는 34,665개 마을에다가 시멘트를 뭐 300포대 전후로 이렇게 나눠줬죠. 뭐 철근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조건이 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각 가구에 나눠주지 말고 마을 사람 전원 합의하는 마을 프로젝트를 해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마을의 수건 사업이 되겠죠. 그렇죠. 또 수건 사업이라는 건 대부분 무슨 사업이요? 공공재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정부에서는 자, 1차년도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니네들이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고 니네들은 돈을 얼마 되겠고 이런 내용들을 니네들이 주도적으로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니네들이 져라. 이렇게 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원조 1치인데 초기의 새마을은 농촌지역 생활 환경부터 이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70년대 중반부터 소득 증대 사업을 중점을 두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산림 녹화라든지 우리도 뭐 산림 녹화가 굉장히 그 예외적으로 성공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데 이 산림 녹화도 새마을 방식으로 관계 시설 건축 가족계획 뭐 모든 부분들을 새마을에 일치시켜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 새마을, 공장 새마을, 학교 새마을, 직장 새마을에 또 일치시켜서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하려다 보면 각 부처들이 다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새마을을 하면서 농촌에 또 중점을 뒀던 게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전기 들어가도록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전화가 없으니 또 전화도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의료보건 아까 가족계획까지 다 하다 보니까 모든 부처 간에 잘 하모나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처를 내무부로 하고 중앙에는 새마을 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에는 또 새마을운동조정위원회, 군 단위의 조정위원회, 마을 단위에 가서는 개발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모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과 관리죠.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성과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책무성, 영어로는 mutual accountability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responsibility를 안 쓰고 accountability를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accountable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죠? 설명할 수 있는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야? 설명하라는 얘기죠. 니네가 정부에서 준 돈을 썼으니까 안 떼먹고 제대로 썼다는 것을 설명을 하라.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해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철저하게 공개한 거죠. 우선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 자기네들은 자료를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얘네들이 해야지 된다. 여기 오면 이제 그 우수마을을 The more successful, the more support 하는 원칙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정한 거죠. 처음에 아까 반대했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하나도 안 내도 좋으니까 하라.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게 해라. 아닙니다. 다 합시다. 아니야. 자기 돈이 들어가야지. 내 돈 들어갔으니까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사실은 이런 이게 파리 선언의 원칙에 다 이제 들어맞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새마을 정신이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것은 새마을 운동을 하는 과정에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다 있었던 건데 결국은 뭐예요? 문명사회는 어느 문명사회나 근면자조 협동 정신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계도하고 뭐 향악 같은 것도 있고 또 두레마을 같은 것도 하고 뭐 포마시 같은 것도 하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잘 협동해서 이제 그 마을이 잘 살고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계도국이 어떻게 됐죠? 식민지, 한국도 식민지. 또 끝나자마자 그 난리치고 6.25 전쟁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죠. 자기 식구 안 굶어 죽는 게 그냥 당장의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런 거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아까 그 시멘트 가지고 정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보니까 어휴, 야 우리 이렇게 협동하니까 뭔가 마을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네. 이런 정신이 복원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뭔가 어떤 그 희망이나 뭐를 갖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한 가지 사례만 더.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62, 3년도 뭐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라디오를 주로 듣는데 라디오 방송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학사 부부인데 여자는 굉장히 잘 살고 남자는 못 살아요. 당연히 여자 부모가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얘들이 도망 나와서 그야말로 뭐 물 떠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 이제 연탄 그 리약하죠. 그 당시에는 뭐 학사 부부들이 이런 때는 리약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독한 담배 골초예요. 근데 여자가 담배 좀 그만 피우라고. 그 이제 뭐 힘들게 귀한 집 남은 딸 데다 고생시키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담배를 끊었는데 맥을 못 추는 거야. 맨날 담배를 안 피우는, 어쩔 줄을 모르고 맥을 못 추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 담배 그 2년도 못 끊냐고. 그 남자 깜짝 놀랐어요. 아, 2년만 끊고 담배 필 수 있냐고. 아, 그렇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최소한 판잣집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해야 됐지 않냐. 애도 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집에 있을 때 좀 모아놓은 돈이 있었고 엄마가 좀 얼마 준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는 거 계산해보고 그거 다 계산해보고 당신 담배값 2년치만 하면은 조그마한 판잣집 할 수 있다. 엄청 희망이 진짜 끊어지고 그러니까 담배 당장 끊을 수 있는 거죠. 희망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이 새마을이라는 것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아,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것을 하는구나. 다 우리 애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새마을 프로젝트가 초기에 다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가 농업이 우선 발전되지 않고서 뒷다리를 잡거나 그러면은 경제개발에 절대 이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업 발전은 경제 발전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때 잘 나가던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다 걸렸어요. 금년도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나온 월드 디벨롭먼트 레포트의 제목이 뭐냐면은 미들인컴 트랩이라는 거예요. 중소득국의 함정. 그 정도 되면은 전부 돌파를 못해. 여기서 다 주저앉고 말해요. 지금 다 주저앉았어요. 동남아시아는 다 주저앉았어요. 돌파한 나라는 어떻게 돌파했겠느냐. 바로 이제 이런 강력한 정부의 어떤 정책과 그러니까 그런 이 리더십. 여러분 이제 죽은 원조라고 쓴 기니안가 어디 저기 여자 담배 모야 담배 예.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야 니네들이 원조해 주면서 무슨 말이야 꼭 조건을 붙여가지고 가장 큰 중요한 조건은 뭐야? 리버럴 데모크래시를 하라는 거야. 4년마다 선거해야지 돼. 야 그런 엉터리 같은 그거보다는 우리는 아주 그냥 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아까 사다리 넘어가고 미드인컴 트랙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다 지금 부패해가지고 니네 원조 때문에 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야말로 미드인컴 트랩에도 보면은 그 책에도 보면은 한국 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 소개가 돼 있어요.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그리고 아까 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책에서도 한국이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 파리선언의 5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원조하는데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준비가 미흡하지만 일단은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